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명 주택 인증을 맡게 된 주인 오세현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거죠, 옆에. 아니고. 잠시만요. 목소리만. 네. 개요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게 될 내용은 장수명 주택 인증에 대한 발표 내용이고요. 장수명 주택 인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확보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유한자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 가치 상승과 국민의 주택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출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인증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용 주택건설 이등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용 주택 인증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작년 9월 7일까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보통 내구성 평가 항목에서 건축 표준 시방서의 내용을 따라가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도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증 시기입니다. 앞서 개요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업 승인 신청 전에 저희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 및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저희는 기본 도서를 받아서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고 발주처에서 원하는 점수표대로 저희는 점수를 산정을 해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이 신청이 되고 시작이 되면은 완료 전까지 100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완료를 받아야 되고요. 완료된 최종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고 계신 내용은 공동주택 성능 등급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월달에 저희 문홍철 과장님께서 백구색 건축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왜 발췌를 했느냐? 공동주택 성능 등급에는 앞서 말씀드린 장수용 주택에서 보는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일부 발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증 절차입니다. 인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한 후에 자체평가서와 근거도서를 인증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수수료 견적서를 받아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고 수수료가 납부가 되면은 서류가 심사가 시작이 되고 저희는 컨설팅 업체에서 보완을 하면서 인증기관과 최종 도서 작성까지 단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최종 도서를 제출하게 되면 최종 심의 후에 인증서가 발급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고요. 운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인증기관은 보고 계신 여러 가지 인증기관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한국부동산원과 많은 장수용 주택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고 계신 내용은 장수용 주택 인증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증 수수료는 저희 세대 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500세대 미만과 500세대에서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에서 각각 보고 계신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인센티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죠. 장수명 주택 인증은 우수 등급 이상일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약간의 상이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적어드린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이거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조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수명 주택은 어떻게 점수를 받느냐? 앞에 보고 계신 평가 기준에 보이시는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각각 등급에 따른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점수의 합산값이 최종 등급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인증 등급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최우수와 우수 등급의 점수가 개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24년도에 최우수 점수가 90점에서 80점으로 우수 등급이 80점에서 70점으로 완화가 되게 됩니다. 국토부는 90점, 80점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인센티브를 받게끔 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점수를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인증 항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세 가지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내구성 항목에서는 철근 콘크리트조와 철골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요. 가변성 부분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 수리 용이성 부분은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철골조 부분은 2025년도에 신설되는 법인데요. 그리고 서포트란 구조체, 공용 설비 등의 수명이 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필은 내장, 전용 설비 등 수명이 비교적 짧은 애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각각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구성 항목입니다. 내구성 항목의 인증 등급 표시는 위에 보시는 표처럼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처음 14년도에 제정됐을 때부터 24년도까지는 내용 연수라는 두루뭉술한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2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각 평가 항목당 몇 급 이상 충족이라는 확실한 내용으로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구성 평가 항목은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건축 표준시방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5년도에는 철골 구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번 더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내구성 평가 항목에서 첫 번째로 보는 내용인 철근의 피복 두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철근의 피복 두께에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표준 시방서 내용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18년에 한 번 개정이 되고 25년도에 한 번 더 개정이 되어서 다음 보고 계신 빨간색 숫자와 같은 표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품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항목이 가장 25년도에 많이 바뀐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신 표가 14년부터 개정되기 전까지의 표의 내용이고요. 오른쪽의 표가 개정이 된 내용인데, 보게 되시면 슬럼프, 단위 결합재량, 물 결합재비, 공기량, 염화 물량 등 시공 단계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장수명 주택 인증은 사업 승인 신청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오른쪽에 보고 계신 표와 같이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철골 구조에 대한 평가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주택을 철근 콘크리트로 조로만 많이들 짓기 때문에 철골 구조에 대한 평가가 따로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철골 구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철골 구조 아파트를 권장하기 위해서 장수명 주택 인증에 하나의 평가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표에서 보셨으면 일반 지역 말고도 영해 위험 지역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영해 위험 지역이란 예시로 보고 계신 사진과 같이 해안에 얼마나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을 매기고 S1부터 S4까지 평가 범위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구성을 평가할 때 건축 표준 시방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염해 위험 지역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축적 지도를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변성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가변성 등급 표시 기준은 바뀐 게 없고요. 2018년도에 한 번 일부 개정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필수 1번 항목 서포트 구조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수명 주택인증 가변성 평가할 때 저희는 첫 번째로 전체 벽 중에 내력벽이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네모 박스가 18년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원룸 등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내부에 벽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4급으로 보고 있었는데, 원룸과 세대가 만약에 붙어 있는 경우에 세대에 아무리 벽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불리한 값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하여 18년도에 한번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룸과 인접한 경계덕의 비내력 적용 비율에 따라서 최대 3급에 해당하는 점수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전체 벽을 딸 때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실수들 하시는 게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같은 실을 하나로 인정하여서 그 사이에 있는 건식 벽체에 대해서는 생략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 항목인 건식 벽체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내력 벽체에 대한 비율을 산정을 했으니 뒤에서 건식 벽체의 비율도 산정을 하는데요. 건식 벽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변에 용이하기 때문에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올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벽체 제로 및 시공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변 용이성 구법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지만 이게 사실 벽체, 바닥, 천장에 얼마나 구조체를 파괴하지 않고 변경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내용인데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 공법은 구조체, 가벽체가 설치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중 바닥이나 이중 천장을 사용을 해서 구조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를 할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입니다. 단위 세대 평면도 하나를 제가 첨부를 했고요. 보고 계신 빨간 선이 내력 벽체에 대한 내용이고 파란색 선이 건식 벽체에 대한 내용, 초록색 선이 습식 벽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전체 벽의 길이를 합산을 했을 때 내력 벽체의 비율이 얼마인지, 건식 벽체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에 다음에 보고 계신 표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단위 세대라는 게 이 타입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대 타입을 산정을 했을 때 가장 불리한 값으로 저희는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필수 3번 항목을 제출을 할 때 저희는 경량 벽체 상세도라는 걸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량 벽체를 만약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구조체에 얼마나 무리가 가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도서를 저희는 제출하게 됩니다. 필수 항목들은 모두 알아보았고요. 이제 선택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필 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써있는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벽면 배관 공법, 슬러브 다운 없는 공법, 있는 공법 등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는 보통 화장실에 기존 층화 배관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배관이 누수가 생기거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 아랫집에서 천장을 뜯어내서 보수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보고 계시는 사진과 같이 층상 이중 배관, 슬러브를 다운시켜서 해당 층의 마감면 밑으로 배관을 까는 공법이나 벽면 배관 공법, 바닥이 아닌 벽면에 배관을 매설하는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가변에 용이하게끔 만들었을 경우에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2번 항목입니다. 높은 층고를 확보를 했느냐를 보는 항목인데요. 여기서 높은 층고를 확보하면 좋은 게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중 바닥과 이중 천장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바닥에 배관을 매설할 수도 있고 천장에 전선을 매설하는 등 가변에 용이한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층고를 높이 확보하면 할수록 점수를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필 공간의 가변성 선택 3번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식 이중 바닥을 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나누어지는 항목인데요. 건식 이중 바닥을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에 말씀드렸다시피 배관을 설치를 함으로써 가변에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건식 이중 바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높이에 상관없이 2점이라는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욕실과 부엌 등 물 사용이 가능한 공간에서는 배관 설치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높이가 만족이 되었을 경우에 4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필 물 사용 공간의 가변성입니다. 욕실의 이동, 주방의 이동이 가능한지를 보는 항목인데요. 보통 욕실의 이동이랑 주방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배관의 이동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평가받을 때는 여기 보고 계신 이런 도면 사진 말고도 배관 평면도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만족을 하고 충족을 할 경우에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가변성 선택 6번인 외벽의 가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나 프리패브 공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거푸집을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공장에서 찍어서 나가서 조립을 하는 형태로
로고 적용을 했을 경우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 수리용이성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용이성 항목도 등급 기준이 변한 것은 따로 없었고요. 그냥 18년도에 세대 공유형 주택에 대한 반영 비율 이거 하나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수 1번 항목 공용 배관과 전용 설비 공간의 독립성 확보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저희 공용 배관의 위치와 전용 설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보통 아파트 가면은 저희 뭐 PD실 이런 거 열어보면 배관들 여러 개 들어있는 거 확인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과 전용 설비 공간이 얼마나 잘 나누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필수 2번 항목 배관 배선의 수선 교체가 용이하게 설계. 이 항목에서는 이중관을 사용을 해서 배관이 얼마나 쉽게 수리를 할 수 있고 교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시공되는 사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증기관에 제출을 할 때 동평면도에 전용 설비 공간과 공용 설비 공간을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중관 배관 역시 설치가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급수 배관 평면도나 각종 배관 평면도 주기란에 이중 배관을 설치하겠다라는 주기를 넣어서 제출을 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수리용이성 선택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배관 배선의 구조체 매설 금지. 구조체 배관이 매설이 되게 되면은 구조체를 뜯어내면서 배관을 수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선이 용이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가변성 항목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뭐 배관을 벽체에 매설을 한다던가 층상 이중 배관을 적용을 해서 수리를 용이하게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선택 2번 온돌의 건식화. 이 항목도 앞에 나왔던 건식 이중 바닥과의 내용이 겹치게 되는데요. 건식 이중 바닥을 설치를 하고 세대 내 바닥 난방이 모두 건식 온돌로 설치가 돼 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선택 3번 항목입니다. 세대 수평 분리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른쪽 도면을 보시면 하나의 세대였던 게 두 개로 분리가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분리를 했을 때 세대 분전반 등 별도 공간이 확인이 된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네, 수리 용이성 공용 부분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1번 항목, 공용 공간 배관 공간의 배치 계획입니다. 앞에서 공용 공간 배관을 따로 저희가 설치를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공용 배관 공간에 어떤 배관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급수, 난방, 급탕, 소화에 해당되는 배관이 공용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되면 저희는 이 항목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2번 항목, 공용 배관 공간 점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검구의 크기가 작으면 수리가 용이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점검구의 크기를 600에 1500 이상을 받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 점검구가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에 같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사례로 저희는 샤프트 상세도라는 걸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공용 설비 공간 샤프트에 어떤 배관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표로 만들어 제출을 하고요. 당연히 이 역시 시공 단계에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란에 공용 공간 모든 샤프트에 대한 점검구 크기를 주기란에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용이성 공용 부분 선택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관 공간 내 배관 배치 그리고 상호 간섭이 배제되게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인데요.
공용 배관 공간의 유지 보수 공간 600mm가 확인이 되면은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또한 향후 수요를 고려해서 기존 대비 예비 공간의 20%가 확보가 되어야 점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선택 2번 항목, 조립이 가능한 배관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더트식 배관이나 원터치 배관 등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된 게 확인이 된다면 이 선택 항목에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 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이라는 항목입니다. 수요의 증가와 분리를 고려한 공용 수직 배관 공간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유지 보수 공간 600mm를 확보를 하고 예비 공간 20%를 확보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앞으로 가져가는 거. 자,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장수용 주택 인증 일반 등급 취득안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내구성 3급, 가변성 4급, 수리용이성 공용 전용 부분에서 4급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딱 50점 일반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내구성이 4급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가변성 3급을 받는 형식으로 일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수용 주택 인증을 일반 등급만 받을 수는 없겠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우수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대안으로 표를 하나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내구성에서는 피복 두께 20mm랑 33메가파스칼 이상 확보를 해서 내구성 2급을 적용을 받고요. 가변성 3급, 수리용이성 전용 부분 3급, 수리용이성 공용 부분 2급을 적용을 하면 70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필수 항목 내구성 항목이 2급이고 가변성 필수 항목의 내용들도 3급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하며 층고 높이 3000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수리용이성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은 필수 항목은 모두 충족을 하고 배관 배선의 이중간 시공 그리고 유지 보수 공간 600mm를 확보를 하고 세대 내 예비 샤프트를 설치를 했을 때 우수 등급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수리용이성 부분 배관의 공간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구성 2급과 가변성 2급을 받게 되면 수리용이성 부분에서 기본 점수를 받게 되더라도 72점으로 우수 등급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앞에 나왔던 가변성 평가 항목 필수 항목이 전부 1급이 나와야 하고 3050이라는 층고를 확보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장수용 주택 인증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마지막 거에서 네. 등급 점수를 받을 때 네. 그 어떤 거를 선택해서 받을지는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일단 도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점수표를 제안을 드렸을 때 발주처 쪽에서 그걸 선택을 해주신다면 그 방향성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더 우수한 걸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위에 등급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점수가 부족해서 다른 거를 받아야 되면은 네. 항목들이 많은데 그럼 저 항목을 다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어떤 게 더 좋은 거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현장 상황에 맞춰서 설계 건축에서 얘기를 해줘서 이걸로 가겠다는 건지. 사실 장수용 주택 인증이 사업 승인 단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시공 때 어떻게 할지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발주처 쪽에서 우리는 내구성 등급을 절대로 2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항목들에서 점수를 많이 챙겨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보통 내구성이랑 가변성 항목이 점수가 크기 때문에 내구성에서 만약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수 등급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제시해주는 어디로 가면 좋다라는 거.
그렇죠. 이 항목 제가 지금 만들어 온 이 알트도 사실 또한데 보게 되시면 가변성 항목에서 벽면 배광 방식이나 건식 마감을 채용하는 경우는 슬라브 다운이 있거나 벽면에 배관을 매설해야 되는 등 시공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받기 쉬운 층고 높이를 올리는 방법을 제가 채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드린 겁니다.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센티브 받은 사례가 우리 회사에 있나요? 저희 회사에는 없고요. 예, 제가 기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았는데 우수 등급 이상에 받았던 사례가 한국부동산원에 단 한 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기준 개정됐으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 만약에 우수 등급을 받으면은 네. 모든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나요? 모든 지자체는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조례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안을 해서 네, 사업 승인을 마쳤어요. 네. 그러면 시공사의 의지나 여건에 따라서 그 시공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안 됐던 사례가 있나요? 애초에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 나갔던 사례가 없다 보니까 시공사 쪽에서도 그게 시공이 되냐 안 되냐를 나타내는 사례는 제가 못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인센티브를 안 받아도 네. 장수물 주택은 우리가 1000세대 이상 받으니까 네. 한 사례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중에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걸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검토해서 혹시 그런 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예 원래대로 다 시공을 하나요? 원칙상 시공을 하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로우업을 안 하는 거예요? 장문을 주택을 받았는데 시공을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팔로우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업 승인이 끝나게 되면은 이 인증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준공 이후 단계에서는 따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등급 받게 되면은 받으려고 많이 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그거대로 지어져야지 되는데 네. 후속 작업에서 이행 검토 확인서처럼 뭔가 본인증이나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효과적이지 제도의 취지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행검토서는 제출을 해서 우수 등급을 만약 받았다면은 그대로 설계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준공 같습니다. 때 이런 것들 다 제출하면은 주무관이 다 확인하나요? 그러니까 붕 떠 있잖아. 이것도 본인증처럼 무슨 제도가 있거나 네. 다른 에너지라켓처럼 이행검토 확인서를 감리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해야지 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또 질문 없어요? 아니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네. 이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앞단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 이후에도 사실 설계 변경이 또 하긴 하는데 네. 저 인센티브를 받을 거면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이 늘어나면은 다시 앞단계부터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우수 등급으로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최하 등급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그런 거면은 처음부터 용적률을 높게 받을 생각이면 인센티브로 앞단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지. 보통 장수형 주택에서 인센티브를 잘 안 받는 이유가 뭐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그리고 보면 구조체에 관련된 내용이나 시공상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건설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인센티브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로 지정 안 해주면은 장수명 인증 인센티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위에서 그런 이 상위법에서 있어도 조례 지정이 안 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될 거면은 최초에 이제 우리 같은 친환경 업체가 들어갔을 때 계산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 그
그쪽에서 아, 이 정도 스펙이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고 하면은 진행하는 거지 나중에 그걸 제안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있으십니까? 물어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여튼간 이 발표 내용을 이제 앞으로 이제 주제 선정하고 발표할 때 그러니까 다른 부서 사람들도 공유할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 어느 이제 그 핵심 부서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갈 건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포함된 것 같아. 예. 그래서 같이 다 들을 거면은 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관심을 호흡을 계속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수준으로 발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관심 없는 사람들이나 또 관심 있더라도 점점 못 알아듣는 소리 나오면은 관심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